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NN 증강과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현장에서 강의할 때의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NN의 구조는 메시지, 취합, 레이어 간 연결, 그래프 증강, 그리고 대상 배우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전 임베딩 값을 메시지 함수에 입력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들을 주변 이웃들로부터 모아서 취합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임베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선형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는 메시지나 취합 과정에 적용되어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레이어가 많이 쌓이게 되면 과평타나 오버스무딩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스킷 커넥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GNN의 특성상 입력 초반의 임베딩이 노드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초반의 임베딩을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다른 계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치 여러 가지의 모델을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프의 속성에는 속성을 증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 내에 연결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노드나 엣지를 추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연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달할 이웃들을 샘플링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일부분을 잘라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속성을 증가할 때 단일한 값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원합 벡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류하였습니다. 표현력은 원합 벡터가 더 좋았지만 그만큼 제한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현력은 낮았지만 활용도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GNN이 순환 구조 같은 특정한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산 그래프를 작성해 보면 어떠한 순환 구조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길이를 알려주는 원합 벡터를 사용하여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데이터 증강 방법이 있으며 각기 환경과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엣지, 연결선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2차, 2홉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인접행렬 A에 A의 제곱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는 두 종류의 노드를 갖고 있는 바이파르페이트 그래프, 양자 그래프, 이분 그래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연결성이 부족한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노드와 연결이 되는 가상의 노드를 생성하고
노드 간 연결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멀리 있는 노드들도 2번 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노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취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작위로 몇 개의 노드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패싱하는 샘플링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선별된 노드들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 학습마다 새로운 노드들로 선정되어 훈련에 이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별된 노드 중에 연결이 많은 노드가 있다면 다른 노드들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인베딩이 비슷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을 통해 계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실전에서도 잘 작동하니 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GNN을 활용한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표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GNN을 훈련시켜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GNN을 훈련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 중에 우리가 다룬 것은 왼쪽에 3가지 그래프를 입력하고 GNN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노드 인베딩을 생성하는 3가지의 절차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Prediction Heads, 예측 머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관심,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드에 관심이 있는지, 엣지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프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나 이를 다루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하여 생성한 인베딩을 어떻게 활용하여 각기 다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드에 관심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생성한 노드 인베딩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NN을 사용하여 생성한 노드 인베딩은 D차원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K개의 예측을 한다고 합시다.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K개의 카테고리,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그레션, 회귀 문제는 어떠한 K개의 타겟 중에 어느 것으로 회귀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드 V에 대하여 예측값 y-햇은 노드 B의 마지막 인베딩 값을 노드에 대한 헤드 함수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측과 같이 마지막 인베딩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헤드의 가중치 WH는 K by D 차원의 실수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D 차원의 실수값을 가진 최종 노드의 인베딩 값을 K 차원의 실수값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매트리스, 행렬의 곱을 배웠다면 형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엣지에 관심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심 대상인 엣지를 정의하는 한 쌍의 노드 임베딩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노드와 마찬가지로 K개의 예측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노드 U와 B를 잇는 엣지에 대한 예측값 y-hat은 엣지에 대한 헤드 함수에 노드 U와 B의 마지막 임베딩 값을 적용하여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두 임베딩을 연결하고 선형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주의 과정, 어텐션 메커니즘을 배울 때 본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노드의 임베딩을 단순하게 연결하고 여기에 선형 레이어를 적용하여 y값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형 함수는 이 D 차원의 임베딩을 K 차원의 임베딩으로 각 노드별로 D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연결했으니 총 길이는 2D의 차원입니다. K 차원의 임베딩으로 출력하는 것은 우리가 K개의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점, 닷, 곱,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식처럼 단순하게 두 임베딩을 곱하여 최종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K의 값이 1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임베딩의 점, 닷, 곱의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실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K개의 예측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같이 K개의 가중치를 만들고 각각의 곱전산을 통하여 K 차원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에 관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프에 나온 노드의 임베딩을 활용하여 그래프 전체에 대한 예측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K개의 예측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프 G에 대한 예측값 y-hat은 그래프에 대한 헤드 함수에 모든 노드들의 마지막 임베딩 값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노드들의 값을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 GNN 레이어에서의 취합 함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때 취합하는 방식으로는 이 중에 가장 간단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민 풀링은 전역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맥스 풀링은 전역값 중에 최고값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썸 풀링은 전역값들을 모두 더해서 이를 그래프의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들은 그래프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너무 커지면 해당 방식들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로벌 풀링, 전역 통합은 큰 그래프에서 사용할 때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의 값들은 각기 다른 그래프인 그래프 1과 2에 대한 노드 임베딩 결과 값들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인 것, 마이너스 10부터 20인 것으로 매우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하게 더해서 그래프를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한다면 두 그래프 모두 0이라는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그래프가 동일하다라는 틀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인베딩을 취합할 때 계층적으로 해봅시다. 이전에 동일한 예제를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합수를 하고 렐로 함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합한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처음에 2개를 합치고 나머지 3개를 취합할 것, 그리고 그 둘을 취합하여 최종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래프 1번의 경우에는 처음에 2개를 더하고 렐로를 적용하면 0. 그 뒤에 3개의 값을 적용하면 3. 즉, 이 두 값을 0과 3을 더하여 다시 렐로에 적용하면 최종 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2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각각 0과 30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30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그래프 1번과 2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폴링의 예로서 diff를 보겠습니다. 아래는 diff의 작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의 GNN이 따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GNN A는 노드 인비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GNN B는 클러스터를 집단, 무리를 측정합니다. 2개의 과정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과정이므로 각자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끝나면 두 모델의 결과를 활용합니다. 각각의 폴링 레이어에서의 작업입니다. 그 GNN A로 계산한 노드 인베딩을 GNN B로 계산한 무리,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취합합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새로운 노드가 생성이 되고 클러스터 간의 엣지는 서로 유지한 채 새로운 폴링 네트워크, 취합된 네트워크 그래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GNN A와 B는 연결되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GNN의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본 그림에서 이번에는 예측과 라벨, Predictions and Labels를 다룰 것입니다. 굳건한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정답은 크게는 지도 라벨, 그리고 비지도 신호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즈가 영어로는 레이블이고 한국어로는 라벨이어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supervised, 지도와 unsupervised, 비지도를 비교하겠습니다.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그래프 외부에서 학습에 사용될 표시, 레이블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분자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약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합시다. 이때 학습에 사용되는 그래프가 약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실험실에서 연구 데이터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그래프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프 밖에 외부에서 왔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신호가 데이터 내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링크, 엣지를 예측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경우가 딱 떨어지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도 학습이라고 분류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도, 슈퍼바이드의 속성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GNN이 노드 클러스터 코에피션트, 노드 클러스터링 개수를 예측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비지도 학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가 지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Supervised Labels, 지도, 표식, 라벨, 레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드 레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는 citation, 인용 네트워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노드가 속한 영역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논문들은 서로를 인용 또는 참조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논문들을 인용했는지를 기반으로 해당 논문이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판별하려는 상황입니다. 엣지 레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래 네트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엣지 또는 그 거래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 이때 통장들 거래의 상황들을 은행 측에서 서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이 거래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기로 의심되면 거래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카드사에서 해외 결제가 의심됩니다 라면서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레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자들이 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으로 하고자 하는 작업을 노드, 엣지, 그래프의 레이블 작업으로 단순화 또는 변화하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보다 이들을 다루는 것이 더욱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부 노드가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노드가 속한 클러스터를 노드 레이블로 취급하여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러한 접근 방법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간단한 시행을 통해서 베이스라인 또는 기준을 세우고 여기서 조금씩 확장, 변화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비지도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외부의 표식 없이 그래프만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를 Self-Supervised Learning, 자가 지도 학습이라는 표현으로 그래프 내부에서 신호를 찾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드 수준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노드의 통계값인 클러스터 코에피션트나 페이지 랭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수준에서는 두 노드의 엣지를 숨기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프 수준에서는 두 그래프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외부의 지표, 레이블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회귀, 리그레션을 계산했을 때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이어서 각 수준별로 표기 방법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데이터 포인트라고도 하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노드, 엣지, 그래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예측값과 레이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첨자 노드 레벨에서는 V를, 엣지 레벨에서는 두 개의 노드상 U와 V를, 그래프에서는 G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수준에서의 값 또는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우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값이 discrete, 분리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를 분류할 때 어떠한 카테고리의 종류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A 집단에 속하거나 B 집단에 속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여러 카테고리에 속할 수는 있지만 A 집단에 0.4만큼 속할 수는 없습니다. 속하거나 0, 속하지 않거나 1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은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자의 약성을 예측하라고 하면 0부터 1 사이의 무수한 값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0.5도 가능하고 0.567도 가능합니다. GNN은 두 가지의 양쪽 모두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두 방법은 각기 사용되는 손실 함수와 평가 방법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손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에 본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는 분류에서 자주 사용되는 손실 계산 방법입니다. i번째 포인트에 대하여 k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E에 따른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i에 대한 레이블과 예측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i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다루고 있고 이것이 각각의 분류 집단과 이에 따른 레이블 값과 예측한 값의 로그를 곱하여 합을 구하고 그 다음 음을 취하여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레이블은 정답이므로 0과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측값은 각각의 분류에 대하여 해당 분류에 속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합이 1이 되도록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하여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합을 RM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그레션, 손실입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mean square error, MSE 또는 L2 로스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답과 예측값의 사이의 차를 구하고 이를 곱하여 값을 구한 다음 이를 모두 합치는 것입니다. 제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곱을 함으로써 의미값이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이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각 대상별로 레이블의 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제곱한 다음 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블 값은 실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값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다르게 레이블도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겟에 대하여 차이를 구하고 L2 로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합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항목, Evaluation Matri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는 Accuracy, 정확도와 ROC, AUC, Area Under ROC Curve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Regression의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GNN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를 사용할 때는 sklearn과 같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예들을 마음껏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말 그대로 값의 차이에 제곱을 하고 이를 개수로 나누고 모두 더한 후 제곱근을 구합니다. Mean Absolute Error, MAE는 값의 절대적인 차이를 합하고 이를 개수를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의 평가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ulti-Class Classification, 즉 다루는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쉽게 정확도를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이 정답을 표시한 경우라면 예측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것이 정답이 맞았나, 그리고 그 개수를 나누어 정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의 경우에는 분류하는 경우에 측정 항목들이 임계값에 민감합니다. Accuracy, Precision, Recall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 범위가 0 이상 1 이하라면 우리는 0.5를 임계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계값 영향을 받지 않는 수치로는 ROC, AUC, Area Under ROC Curve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 드리면
ROC 커브의 밑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계값에 대해 모델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측의 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세로 방향으로는 레이블이 양성인지 아닌지,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값을 이야기합니다. 모델이 양성으로 예상했는지 음성으로 예상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총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하고 실제로도 양성인 진짜 양성, True Positive, 줄여서 TP. 모델은 양성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음성인 경우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줄여서 FP. 모델은 음성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양성인 가짜 음성 False Negative, FN. 모델도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음성인 True Negative, TN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ccuracy, 정확도, Precision, Recall, F1 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의미하는 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지표를 더 주의 깊게 보는지가 다릅니다. 이어서 ROC 커브입니다. 이는 이진 분류기에 대해 분류 인계값이 다양하므로 TPR과 FPR의 절충점을 포착합니다. 좌측 그래프는 2를 이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0,0에서 1,1을 직선으로 잇는 갈색 점선은 무작위 분류를 했을 때 얻는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ROC AUC, Area Under ROC Curve입니다. 간혹 줄여서 만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의대로 ROC 커브의 밑의 면적을 이야기하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1이라는 얘기는 인계점이 0이어도 다 잘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GNN의 예측 작업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NN의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로 나눠야 할까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고정 분할과 랜덤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분할은 데이터 세트를 한 번만 분할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세트는 CNN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검증 세트는 모델이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테스트 세트는 최종 성과를 낼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때때로 테스트 세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무작위 랜덤 분할입니다. 무작위로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로 분할시킵니다. 우리는 각각의 무작위 상태에서의 결과를 평균 내어 이를 보고합니다. 그래프를 분할하는 것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우리가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분할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미지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하나의 각각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 즉 이미지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서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아래에 같이 분할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 5와 1은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데이터 세트를 분할해 보겠습니다. 이때 목표는 노드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각각의 노드가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노드들, 데이터 포인트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노드 5에 대한 변화는 노드 1을 예측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노드 1을 예측할 때 노드 5에서 오는 정보,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GNN을 활용할 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다른 노드들로 전파를 해서 활용했습니다. 즉, 여기서 어느 노드의 변화는 다른 노드의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Constructive Settings, 변환 설정입니다. 는 그래프는 어떠한 그래프 분할에서도 보일 것입니다. 다만 노드 레이블은 분류가 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할이 되었다고 합시다. 훈련 시에는 모든 그래프의 인베딩을 활용하지만 레이블은 훈련 세트로 분할된 1과 2만 사용합니다. 검증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노드의 인베딩을 활용하지만 노드 3과 4의 레이블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테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덕티브 세팅, 귀납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엣지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여 아래와 같은 그림을 얻었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는 한 개의 그래프가 아닌 각기 다른 세 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노드 5의 변화는 노드 1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훈련 중에도 1번과 2번만 연결된 그래프만 활용합니다. 물론 1과 2에 있는 레이블도 동시에 활용합니다. 검증할 때도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랜스덕티브 세팅. 이 경우에는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가 모두 동일한 그래프에 존재합니다. 즉, 데이터 세트가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전체 그래프가 모든 분리 세트에서 관측은 되지만 레이블만은 각자 분할되어 사용됩니다. 즉, 구조는 유지되지만 레이블은 각자 분할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드나 엣지에 대한 예측을 사용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덕티브 세팅, 기납 설정은 마치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가 모두 서로 다른 그래프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세트는 여러 개의 그래프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할은 해당 분할에 포함된 그래프들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은 관측되지 않은 그래프로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특이한 특징적인 그래프들로만 분할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또는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노드, 엣지, 그래프 모든 작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각각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스덕티브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분할에서 그래프 구조의 전체의 구조를 관측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오직 각자의 세트 내에 있는 레이블만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노드 B, C, F를 맞출 수 있도록 모델이 최적화가 되고, 이에 대한 검증은 노드 A, D를 가지고 하며 최종 성능을 보고할 때는 이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사용합니다. 인더티브 방식에서는 3개의 각기 다른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훈련, 검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각각의 세트가 서로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각각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덕티브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반면 인더티브 방식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전체를 다루어야 하고, 테스트에서는 훈련, 하지 않은 그래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트랜스덕티브 방식에서는 이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덕티브 방식에서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5개의 각각의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를 지금 같은 경우는 3대 1대 1로 나누어 훈련, 검증, 테스트로 분할, 적용,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예측입니다. 링크 예측의 목표는 표현되지 않는 엣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링크 예측은 이를 위한 준비 과정도 다른 것들과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링크 예측은 비지도, 자기주도, 즉 unsupervised, supervised 작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레이블도 생성해야 하고 데이터 세트도 분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엣지들을 숨기고 이 것들을 GNN이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맨 좌측의 그림은 원본 그대로의 그래프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엣지 2, 4와 3, 4를 제거하고 GNN에 입력합니다. 그리고는 2, 4와 3, 4를 예측하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엣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원본 그래프에서 제거되어 계산에 사용되는 엣지들을 엣지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메시지 이동에 사용되는 엣지들을 메시지 엣지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인덕티브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선택된 것들로 세트를 구성하는 새로운 그래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각각의 분할은 독립된 그래프를 가질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각각의 그래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노드도 별도로 이름이 붙은 것을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1, 2, 3, 4, 5이지만 여기서는 6, 7, 8, 9, 10으로 언뜻 보면은 1, 2, 3, 4, 5가 그대로 1, 2, 3, 4, 5여야 하지만 전혀 다른 숫자라는 점.
검증에서도 테스트에서도 모두 다른 노드, 진짜 별도의 그래프로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트에는 슈퍼비전 엣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NN은 훈련 시에는 입력된 그래프 G1을 활용하여 슈퍼비전 엣지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화합니다. 검증 시에는 동일한 GNN이 검증 세트의 그래프 G2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이를 훈련에 반영합니다. 테스트에서는 G3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합니다. 하나의 원본 그래프에 근본을 둔 각각의 그래프가 GNN에는 각각의 독립된 그래프로 인식되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트랜스덕티브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링크 예측을 말할 때는 대체로 이 방식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개의 그래프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합시다. 트랜스덕티브의 정의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 세트 분할해서 그래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는 그래프 구조의 일부분이면서 슈퍼바이전 감독의 일부이므로 검증, 테스트 엣지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훈련 세트를 이용하여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슈퍼비전 엣지스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전에 이제 글로만 설명을 해서 복잡했는데 실제로 그림을 보며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우선 원본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트레이닝 메시지 엣지스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슈퍼비전 엣지스를 예측합니다. 검증할 때는 트레이닝 메시지 엣지스와 트레이닝 슈퍼비전 엣지스를 메시지 엣지스로 사용하여 슈퍼비전 엣지스를 예측합니다. 테스트할 때는 트레이닝 메시지 엣지스, 트레이닝 슈퍼비전 엣지스, 밸리데이션 엣지스를 사용하여 테스트 엣지를 점점 그래프가 확장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왜 우리는 사용하는 엣지의 개수를 점점 늘리는 걸까요? 훈련을 한 다음에는 모델은 훈련에 사용된 엣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검증할 때는 훈련에 사용된 모든 엣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랜스덕티브 링크 프리딕션 스프릿은 엣지를 총 4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활용합니다. 이는 각각 트레이닝 메시지 엣지스, 트레이닝 슈퍼비전 엣지스, 밸리데이션 엣지스, 그리고 있습니다. 링크 예측 작업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에 각종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니 지금 배운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다른 방법들이 나왔을 때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NN을 훈련시키는 전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GNN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GNN 레이어는 트랜스포메이션과 어그리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전적인 예로 GCN, 그래프세지, GAT가 있었습니다. 레이어 커넥티비티는 오버스무딩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스킵 커넥션을 활용하여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 어그멘테이션에서는 피처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럭처 어그멘테이션을 다루었습니다. 엣지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노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러닝 오브젝트에서는 GNN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오늘도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